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은 꼭두각시 임금의 한계에도 불구 정몽주와 연합해 이성계를 잡을 뻔한 용감한 군주였습니다.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숭정제는 난이 일어나 신하들이 출근하지 않자 백성들은 잘못이 없으니 분노는 내 시체에만 풀라며 스스로 목을 매 모든 걸 책임졌죠. 이렇듯 만국의 군주들 중엔 마지막까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400년을 이어온 한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다룬 이야기, 삼국지에 등장하는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 유협은 어쩌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을까요? 헌제의 아버지인 영제는 이미 골골대던 중인 한나라를 아예 반병신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다행히 고작 34세 죽으면서 망조를 빨리 끝내나 싶었지만 그의 아들 소제가 느닷없이 들이닥친 동탁에게 패위당하면서 한나라는 거의 사망 선고를 받아버렸죠. 사실 소제는 동탁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울고만 있었고 상황을 설명한 건 동생인 헌제였다고 합니다. 뜻밖에도 동탁은 이 헌제를 소제 대신 황제에 앉혀버렸는데 사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똑똑하다고 해봤자 고작 9살짜리 국딩이었으니까요. 10대 중반의 소제와 달리 서자 출신의 엄마도 할머니도 제거당한 헌제는 꼭두각시로 아주 그만이었죠. 여기에다 자신이 황제도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기에 헌제가 똑똑한지 쪼다인지는 동탁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싸리 유선급 문외아였다면 차라리 덜 억울했을 텐데 말이죠. 동탁의 뒤를 이은 이각과 곽사는 동탁이 그리울 정도의 헬 오브 헬이었습니다. 눈치 빠른 헌제는 그들의 브레인이었던 가후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의 암약으로 장안을 탈출, 눈뜨고 못 봐줄 도피 신세가 됩니다.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조조였어요. 그때까지 동탁이 세운 황제라는 안습한 타이틀의 헌제를 조조는 정당한 한나라의 황제로 축혀 세웠고 심폐소생, 아니 예토전생에 가까운 매직으로 한나라를 기사회생시킵니다. 물론 조조는 그 대가로 초고위직에 올랐으며 황제의 보호자이자 가장 주목받는 리더로 떡상했죠. 이때까지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였던 헌제와 조조는 머지않아 우리가 아는 일방적 상하 관계로 완전히 역전되고 맙니다. 조조의 보호 아래서 헌제는 거의 다육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만 20세가 되었을 때 헌제는 대범하게 조조 암살을 획책했지만 유비는 도망치고 관계자들은 모두 처형당했으며 황제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동귀인마저 간절한 사정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후 황제의 부인이었던 복황후마저 조조 암살을 논의했다 발각 헌제의 두 아들과 함께 모조리 처형당했다는 겁니다. 이때 관계된 일족만 1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이쯤 되면 헌제는 대체 왜 나는 안 죽이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조조의 아들 조비가 기어이 옥새를 요구함으로써 300년처럼 느껴졌던 그의 30년 임기도 끝이 난 것입니다. 400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멸망은 놀라우리만치 평화적이었습니다. 사실 태생이 꼭두각시였던 덕에 헌제는 트집 잡힐 만한 실정 자체가 없었고 조비 역시 아버지와 달리 점수 딸 만한 거라곤 개뿔도 한 게 없었어요. 때문에 만국의 군주를 죽여서 악명을 뒤집어 쓰느니 평화로운 선양으로 남아 주니까 받은 건데 난? 하고 주장하는 게 조비가 명분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선양은 목숨을 온전히 보존한 헌제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자신에게 시집온 조조의 딸 조절이 옥새를 창밖으로 던지며 자기 대신 욕을 바가지로 퍼부은 건 퍽 위로되는 일이기도 했고요. 비록 일생을 지독히 불운하게 살았지만 사냥공에 봉해진 이후의 말년은 인생의 가장 편안한 시기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헌제는 엄연한 만국의 군주로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조의 딸조차 옥새를 뺏길 땐 조비를 욕하면서 버텼는데 자신은 황제란 사람이 부인이 눈앞에서 끌려나갈 때도 울고만 있었으니까요. 헌제는 첫 번째 조조 암살 시도 이후 그저 목이 몸통에 붙어있는 것에 감사하단 듯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급급했습니다. 이런 점은 유선하고 비교해도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헌제가 조조 암살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히 용기 있는 행위였음을 간과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조조를 따르는 추종자가 사방천지인 상황에서 목숨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가장 높이 평가할 만한 건 헌제가 백성을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이각과 곽사가 도성을 장악했을 때 장안의 30만호 인구가 대부분 증발할 만큼 최악의 암흑기였어요. 헌제 자신조차 간신히 끼니나 해결하는 수준이었을 텐데 자신의 말을 팔아 오히려 백성들을 구휼하려 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필 이각한테 들킨
들켜서 다 뺏기고 말았지만 10살짜리 꼭두각시 왕자가 이 판국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다는 건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먹일 죽을 끓이게 했더니 거기다 대고 비리를 저지른 관리를 친히 현장을 감독해 적발해 내기도 했죠. 후한서에는 막 조조의 보호를 받게 된 헌제가 조조를 불러 울분을 터뜨린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남아있습니다. 그대가 나를 보좌하겠다면 날 이리 대해선 안 돼요. 만약 그러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나를 패하시오. 거의 악에 바친 황제의 일갈에 조조는 근위병들의 눈치를 보다 퇴궐했는데 나아보니 등에 식은 땀이 한가득이었고 그 후 절대 혼자서 접견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강렬한 장면은 소설에선 살짝 바뀌어 헌제가 조조 대신 동탁을 꾸짖는 모습으로 재현되기도 했죠. 한편으론 의아한 면이 있죠. 이 정도의 패기를 갖춘 사람이 왜 그리 무력해졌냐 하고요. 어쩌면 어린 코끼리를 말뚝에 묶어 키우면 커서도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일화처럼 이미 모든 힘을 상실한 헌제가 그 압박감 속에 총기를 유지하는 건 무리한 일이었을까요? 후한서 효헌제기의 마지막에선 그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헌제는 평생 때를 만나지 못하니 몸은 떠돌고 나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늘이 한나라의 덕을 미워한 지 오래되었으니 어찌 헌제를 꾸짖겠는가. 저는 삼국지를 철저하게 조조와 유비 중심으로 바라보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들러리에 불과했던 헌제에 대해선 측은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헌제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에도 가장 힘든 사람들을 챙겨주는 미덕을 가졌던 어쩌면 진정 리더다운 리더의 모습으로요.